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담할 사람은 러블리제이님을 첫 번째 상담 해드릴 것 같고요. 상황이 어떤지만 좀 확인해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순서에 맞게 상담을 해드리는 거니까 순서 되시는 분들 먼저 상담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상담이 이제 동님 상담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름님까지 좀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시간 되면 또 다음 상담도 제가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담 신청합니다. 러블리 제이님. 여자분이시고 33살의 취업준비생이시고요. 썸 관계인 것 같아요. 교제 기간은 4개월 보름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말에 처음 언어 교환 앱으로 알게 됐어요. 당연히 외국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교포라는 걸 알게 됐고요. 한국말 영어 섞어서 대화하다가 통하게 됐고 그 후로는 대부분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배우다가 자존감 바닥 칠 뻔해서 영어 배우는 건 그만뒀어요. 뭐 영어 배우는데 뭐 자존감을 바닥 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뭐 가르쳐 주는데 엄청 혼내나요? 예, 선생님 문제가 있나봐요. 자존감이 높아져야지. 제가 눈 좋아한다고 눈 노래를 불렀고 그곳에 눈이 많이 오는 나라라서 눈이 오면 자주 사진도 보내주고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줬어요. 뭐 이런 게 앵커링 이런 게 된 건지 눈만 오면 알려줬고요. 뭐 그게 앵커링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건데 일단 그 후로 1월 주구장창 연락했는데 좀 식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미루크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유료 상담을 받았죠. 그게 2월 14일이에요. 쌤이 계속 작업 중이긴 한데 주도권이 넘어가서 썸남이 정줄을 놓고 헛소리를 한다고 하셨고요.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어요. 어차피 만날 건데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래서 연락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답이 10시간 만에 오면 저도 한 8시간 후에 좀 보내고 그렇죠.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답이 너무 늦게 오잖아. 이렇게 보내다가 하루에 톡을 1개 보낸 적도 있어요. 그래, 이거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암묵적인 룰처럼 안일십이면 언젠가는 답을 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일십이면 답을 하지 않겠다가 됐고요. 한 2일에서 3일 연락 안 하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도 왔어요. 거 봐요. 여러분들 맨날 상대방이 연락이 먼저 안 온다고 맨날 그러는데 연락이 오게 하는 방법은 별게 없습니다. 연락을 안 하시면 연락이 와요. 다들 아시죠? 그 봐요. 이게 뭐 이 관계가 되게 무너질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연락을 내가 조금이라도 안 해주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이 관계는 당장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 3일 연락 안 하면 상대방에게 연락 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는 정말 다르게요. 자, 그렇게 2월 3월을 보냈고 4월은 연락이 매일 됐어요. 한 번 하면 톡으로 1시간씩 대화를 나눴고요. 이거 봐요. 상황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메타프레임 8번. 이 세상에 메타프레임 8번이 뭐예요? 가장 두렵다라는 이유로 행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보단 두렵지 않다. 이게 메타프레임 8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무너질까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보단 두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관계만 이어나가기 위해서 싫으면서도 억지로 연락을 이어나가시긴 하는데 그런 게 문제를 덮어두고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는 3월 말에 3시간 정도 하고 하진 않았어요. 5월 1일까지는 대화는 잘했고 제 톡을 일시불로 한 2일, 3일 연락이 없어서 제가 4일에 Don't overwork yourself 라고 보는 톡을 보냈대요. 너 자신을 위해 너무 일을 많이 하지 마라 이런 뜻인가봐요. 예. Don't overwork 그러니까 오버워크 하지 말래요.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 이런 뜻 맞죠? 아무튼 톡을 보냈지만 안 일십을 했고 못 참고 5일에 흥 뭐야 라고 보냈지만 또 안 일십을 했대요.
그리고 한 6일에 답이 왔습니다. 썸남이 하이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이제 좀 화면을 톡이 온 내용을 보여드릴게. 이렇게 왔어요. 썸남이 하이 보내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썸남이 출장 갔었어. 그래서 출장 간 일 잘 됐어. 그랬더니 2시간 뒤에 피곤했을 텐데 푹 자라고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 제가 다시 톡을 보냈어요. 피곤하면은 뭐 피곤이 풀릴 때까지 오랫동안 연락 안 하시면 돼요. 예, 연락 오겠죠. 일상생활 이것저것 이야기해 줄 때는 언제고 뭐하냐니까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썸남은 지금 외국에 살고 있고 시차가 한 12시간 정도 돼요. 만나면 뭐 할 건지도 이야기도 많이 했고 통화로 성적 판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딥래퍼도 쌓은 것 같은데 멀어진 기분이 들어요. 쌤이 좋아하는 표현은 하되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좋아한다는 표현은 하고 쫓아다니는 행동도 해서 저를 밀어내는 건가 싶어요. 아니면 요즘에 일만 한다면서 최근에 출장도 갔다 왔는데 에너지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자, 에너지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좀 이해관계적인 측면도 있어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제가 늘상 이야기해드리지만은 제가 남자분들 상담할 때 다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뭐 얘기하냐면 여러분 여자친구가 단 한 번도 잠자리를 가져주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걸 참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외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제외가 하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내가 물어봐요. 남자분들한테 이 여자친구가 잠자리도 안 가져주고 평생 본인의 아이를 낳아준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만나실 거냐고. 그런 거 안 만나려 그래. 이해관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해관계가 더 강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남자분이 서로 이렇게 연락만 주고받고 싶겠어요? 솔직하게. 여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대부분 정서적인 성적 욕구가 강하다라고 표현하죠. 제가 이것도 만든 용어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개발한 거예요. 정서적인 성적 욕구라는 거.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정서적인 통제나 뭔가 연락을 통해서 만족감을 많이 얻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약간 피지컬적인 육체적인 관계로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서로 협상이 안 되면은 이 관계는 이해관계가 부족으로 사실 의욕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감정이 많이 생기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런 멀리 장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실랑이를 하는 거 제가 하지 말라고 늘상 얘기해 드리잖아요. 제일 안 좋은 거 제가 장거리 연애라고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뭐 외국에 살면서 계속 연락만 하는 건 이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비효율적인 관계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응?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 관계가 좀 좋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남자도 의욕이 없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서 이 잠자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 갈망을 가지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좋지 않죠. 자, 이게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 정도 분석해 줬으면은 충분히 다 분석을 해준 것 같아요. 해준 것 같고요. 예. 썸남 한국 왔어요? 아주 잘 됐네요. 야, 이제 한국에 오면은 이제 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게 못 만나는 사이에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추가 내용이 없잖아. 근데 한국에 왔다는 내용이. 하루 전에 파토 냈어요? 뭐라고 하면서 파토를 내던가요? 아파서 못 만난다. 내버려 두시죠 뭐. 들은 만나면 안 됩니다. 병이 많은 사람들 만나면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아무튼 썸남이 저 만나러 와서 꼭 자겠다는 뉘앙스로 계속 말해서 저랑 잠자리 하겠다고. 그거 봐. 그래서 제가 계속 밀어냈는데 그 남자가 여태까지 투자한 거에 대한 회수를 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보이겠죠. 여태까지 쓸데없이 이 카톡을 왜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전에 파토냈어요? 아마 미해결된 감정이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또 다음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사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관계를 이어나가는 걸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잠자리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응? 아니, 서로 가까이 볼 수가 있어야죠. 멀리 떨어져가지고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이건 잠자리 한번 하고 이게 또 연락 안 되다가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막 너무 매달리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이어져서 나가겠지. 그러다가 또 한 번 와가지고 잠자리.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건 적극적인 대상자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 같은 건 너무 허용해줘 버리면요. 우리의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이 분명히 부정적인 상황이고 만날 수도 없고 이해관계를 충족할 수도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가 지속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찾아와가지고 잠자리하고 또 날아가서 뭐 크게 우리가 연락에 매달리지 않으면 그럭저럭 좀 연락 좀 이어져 나가다가 또 다음번에 한국 와서 또 기회 되면 한번 잠자리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게 뭡니까? 남자도 이거 얼마나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전 바보 같아서 너무 이런 행동 하고 싶진 않은데 얼마나 이 잠자리 아무튼 좀 이게 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응?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응? 자,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예.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좀 더 단단해지려면 이라고 무료연애 진단에 동님이 올리신 글이에요. 예, 재회를 꿈꾸시는 분이고 남자분이시고 28살의 취업준비생이라고 하십니다. 취업준비생 분들이 이제 멘탈이 안 좋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네요. 러블리 제이님도 있고. 근데 꼭 이거는 멘탈이 안 좋은 거는 꼭 직업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계속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미루쿠님. 저번 상담에 대한 답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미 저지른 실수, 뒤엎고 만회하려고 하기보다는 책임지라는 말씀, 앞으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후회나 자책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겠습니다. 비교적 평온하게 지내고 있던 요즘에 이별 후로는 5월 9일 오늘 기준으로 한 2달 정도, 예, 마지막으로 제가 카톡 보낸 이후로는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열흘 전쯤 취업 중간 발표가 나며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의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고요. 그때 여러가지 고민 상담이나 제 생각 등을 이야기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등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는지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 카톡 프로필에 약간의 변화가 있더군요. 이거 제가 상담을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카톡 프로필 사진을 예전 것부터 쭉 쌓아두는 스타일인데 전체 사진 수에 변화가 있길래 그냥 쭉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저와 기념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놀러가서 제가 찍어준 사진이 2개가 추가되어 있었고 저와 관계가 불안했던 시기에 찍었던 사진이 없어진 걸 확인되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잘 나온 사진으로 바꿔 놓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려니 80개 중에 60개의 사진을 뜬금없이 바꾼 것도 참 이상하기도 하고 저를 잘 알고 있는 여자친구이기에 제가 볼 거란 걸 알고 일부러 그런 건지 봐주기를 원하는 것인지 이런저런 잡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 후로 그 사진들을 매일 몇 번씩 보곤 하는데 참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예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많이 흔들려서 그리워하고 있다면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안 됩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이럴 때 연락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제가 이거 항상 낚시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상대방이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 추가적인 확실한 액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낚싯대를 들어올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잖아. 이거 갖다가 아직 뭐 이 정도 가지고 낚싯대를 들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좀 더 기다려 보시죠. 예. 항상.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돼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이 반응적인 반응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요, 정말 프레임적으로 너무 낮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작은 변화에 내가 반응을 보이거나 어떤 그런 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반응을 끌어내려고만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통한다고 생각하면 자꾸 프로필 사진만 바꾸겠죠. 아니, 그렇게 당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이 프로필 사진을 바꿨을 때 내한테 연락이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번에 어떤 학습을 하겠습니까? 프로필 사진을 바꿀 거예요. 본인에게 연락 안 하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잘못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 바꾸면 내가 연락해? 어휴. 그러면 다음부터 걔는 프로필 사진만 바꿔요. 이 사람이 그걸 본인을 알고서 그런 행동을 했던 말도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연락이 오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나에게 액션을 취하게 만들어야죠. 이 사진 바꾼 게 이 여자분이 큰 노력을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해당하는 아웃풋이 안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아마 미해결된 감정으로 자기가르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기가르니 현상이 일어날 거고, 아마 또 추가적인 행동을 할 거예요. 그게 더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쉽게 반응이 흔들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지 제가 얘기해 드렸고요. 전혀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고 적어도 3달까지는 연락이 없이 제 가치를 높이는 게 맞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님이 이렇게 흔들리는 행동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자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행동 자체가 프레임이 낮고요. 준비가 안 돼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상담 글을 올릴 때마다 제가 스스로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선생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며 아직 한참 부족하구나 라고 느낍니다. 이건 그렇긴 하죠. 28년을 내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나의 너무 마음이 약하기만 한 듯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내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더 단단한 프레임을 가지고 싶습니다. 더 많이 경험하고 연습하는 게 답일까요? 프레임을 갖춘다라는 건 내가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흔들린다면 추가로 내가 내 멘탈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겠죠.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좋냐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프레임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떠나지 않는 메타프레임 1번이 뭐죠? 메타프레임 1번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의 느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느낌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프레임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프레임 강의 기술들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상대방을 밀어내는 행동들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밀어낸다고 해서 끊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끊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프레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상대방과의 어떤 커넥션, 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다가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매달리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강한 커넥션을 만들었다가 그 커넥션을 강제로 끊어내는 행동을 해버리면요, 상대방이 나를 쫓아다니거나 매달리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 90% 이상입니다. 이 확률이. 본능적으로는 무조건 쫓아다니게 되어 있는데 의식적으로 참는 거죠.
예,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프레임 기술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쫓아다닌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갖다가 증명하게 되고, 그런 메타 프레임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프레임 강의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쁘게 쓰면 되게 나쁘게 쓸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는 절대 상대방이 떠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연애 좀 잘하라고 장기 연애 잘하라고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라는 기술은 양날의 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쁘게 쓰면 정말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좋게 정말 좋은 방향으로 쓰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부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미루쿠님 오래간만입니다. 구름님이네요. 구름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하도 오래. 구름님 많이 익숙한 닉네임이긴 한데 어떤 사연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연을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남자분이시고 32살의 회사원이시고요. 재회를 또 꿈꾸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제 기간은 인생에서 가장 짧은 연애 기간인 3개월입니다.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되게 짧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내용이 짧아요. 작년 10월에 짧은 연애를 마치고 헤어지고 나서 꽤나 심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고요. 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서 문자를 막 보내기도 하고 그랬대요. 하지만 그녀는 다 간파하고 있더군요. 결국 매달리는 과정에서 신뢰가 없다라는 마지막 말을 듣고 끝났으며, 그 후에 미루코님과 상담 후 생일을 피해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연락했지만 일십을 당했고, 다시 3개월을 기다려서 얼마 전에 전화통화를 했고 전화통화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봐요. 제가 된다 그랬잖아. 5, 6개월 만에 연락 무조건 8, 90%라고. 이게 다 된다니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돼요. 짧은 통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님이 이렇게 보내. 안녕, 나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고, 그 뭐야, 왜 전화했어? 그냥 생각나서 전화해봤어. 응? 그냥 정말 생각나서 한 거야. 잘 지내? 응, 그게 끝이야? 응, 끝이야. 그래서 대화 끊겼대요. 다음에 또 연락하게 되면 할게. 잘 지내.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래. 여자분이 멘탈이 많이 안 좋으시네. 응? 여자분이 뭔가 바라는 게 있었나봐. 이런 분들은 멘탈 너무 안 좋은 거야. 뭘 바랄 게 뭐가 있어. 6개월 만에 자기는 3개월째 연락을 안 받고 6개월에 연락을 했는데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당장이라도 재회를 하길 바라나? 이런 비상식적인 통화가 있나요? 그죠? 반응이 너무 없어서 좀 당황스럽다. 이게 반응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이 여자분이 아직도 나를 못 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거지. 아니 6개월 만에 내가 통화가 되어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헤어진 지는 7, 8개월이 됐고, 그냥 반갑게 맞았으면 그냥 얘기 다 하고 잘 지낸지 생각나서 연락하면 안 돼? 그게 끝이야? 이러면 바라는 게 있었나 봐요, 이 여자분이. 내가 보기에는 뭔가 지금 당장 재회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나? 참 그런 걸 바라요. 야, 아무튼 이 여자분도 뭐 연락을 기다린 겁니까? 뭡니까? 좀 황당한, 당황스러운. 자, 제 질문 한번 볼게요. 저희가 정말 간절한데 한 번의 일십 전화통화는 정말 최악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다음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멘탈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도 2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연락해봐도 될까요? 예, 다시 연락해봐야죠. 이 여자가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꾸준히 괴롭혀야 돼. 꾸준히 괴롭혀서 안 받으면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완전 흔들어 봐야 돼요. 예.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또 한번 2개월이나 3개월 있다가 찾아간다던가, 한번 매달리는 행동은 아니지만 한번 막 적극적인 액션도 한번 취해봤다가 떨어뜨려 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흔들어 보십시오. 이 여자분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여자분이 병이 걸립니다. 정신병이. 제가 장담하고 이야기 해드립니다. 예.
이 여자분 지금 이런 행동하면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패를 드러내는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자기가 멘탈에 안 좋고, 이 남자를 갖다 여태까지 6개월 동안 재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뭐 안 되잖아요. 왜 이건 우리가 뭘 해야 돼 도대체? 어? 이건 뭐 도대체 이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건 제가 얘기해드렸죠. 여러분들 막 6개월 만에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5, 6개월 만에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 솔직히 그 사람이 왜 연락 안 받겠어. 내가 뭐 딱히 막 매달리고 집착한 것도 아닌데 왜 연락을 안 받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아직도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래서 6개월 때 한번 찾아가라고 하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한번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막 6개월째는 좀 연락을 하더라도 안 받으면은 뭐 메일도 보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한번 쫙 보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인 액션 한번 딱 취해보고선 또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외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거 아무튼 제외가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락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려가지고 제외를 해야 되나. 상대방이 얼마나 멘탈이 안 좋은 거예요, 솔직하게. 이런 멘탈에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기준을 정해야 돼. 아니 이 여자분이 나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살 엄마가 돼야 되는데 이건 제대로 엄마가 될 수 있게 준비가 된 겁니까 도대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레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이? 내가 보기에는 이거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이런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여자분이. 아무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한번 뭐 2개월 있다가 한번 연락해 보시고요. 예, 안 되면 한번 찾아가 보셔서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놔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셨나요? 이분 누구야? 구름님 들어오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응?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응? 구름님. 인생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여자가 내 자식을 낳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좋습니다. 멘탈을 꽉 잡으십시오. 이거 상담 빨리빨리 끝나서 이제 다음 상담도 제가 해드릴게요. 초스피드로 아주 상담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해보도록 할게요. 첫 상담이시라고 하고요. 우리가 헤어진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고 이제 헤일리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재회를 또 꿈꾸시고 있으시고요. 여자분이시고 대학원생이고요. 28살이십니다. 교제 기간은 소개받아서 사귀기 시작했고 한 4개월 정도 사귀다가 갑자기 뭐 연락 두절이 됐대요. 왜 그런 거 같은지 한번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카페에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라는 걸 분명히 해야겠네요. 다들 그러시죠, 뭐. 누구는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저런 첫 만남과 그간의 사건들 때문에 조금 긴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의 조언이 있었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듬직하고 너무 가볍지 않은 모습이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과는 너무 달라서 자상한 모습에 반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5번 정도 만나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사귀자는 말을 안 해서 우리 관계가 뭔지 물어보니까 제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아직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없는 남자랑 5번이나 볼 만큼 한가지 않다고 대답하고 그때부터 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과 좀 오래 진지한 연애, 그러니까 결혼을 목적으로 한 연애를 생각하지는 않았고
저 역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다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지 뭐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처음부터 유학 얘기는 하지 않았죠. 한 달 지나고 서류 준비가 마무리되는 때 그때에서야 합격이 된다면 유학을 갈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반응 뭐랄까요? 남일 같달까? 아 그래? 라고 하면서 그냥 퉁명스럽게 이게 넘기는 게 전부였대요. 그래서 아 이 남자 나를 가볍게 만나는구나 라고 이건 뭐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헤일리님은 이 남자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만나면서 이 남자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이건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건 뭡니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적인 일. 아, 나 여태까지 이거 방금 위에 줄 읽었을 때 유학 갈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가볍게 만난다고 바로 읽었었는데 이 남자를 나를 가볍게 생각한다. 아, 그리고 너무 그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선 그걸 이렇게 한 방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헤일리님의 그 감정, 자존감이 매우 낮고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건 뭐 그럴지 안 그럴지도 모르는데 이거 갖다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 더구나 처음 만날 때부터 자기는 만나자마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여자들이 부담스럽다. 결혼 생각 같은 건 없다 했었으니까요. 사실 전 남자친구가 그때 나이로 32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의아스러웠지만요. 그래도 만나는 동안 지금껏 사귀어왔던 남자들과는 달리 너무 자상했고 처음 그렇게 말했던 것과는 달리 저를 진지한 태도로 대하는 것 같았어요. 우선 부모님 얘기라던가 단기적인 미래 계획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그러니까 몇 년 후를 계속 약속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싫다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옆에 앉은 아기가 너무 귀엽다면서 계속 얘기하기 시작했고, 제가 유학 가게 된다면 그 후에도 자기도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직장을 옮기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실하지 않는 그 사람의 태도였어요. 이 정도면 확실하지 뭘 또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결혼을 하자, 뭐 유학까지 말하라 같은 확실한 말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만 있었던 거죠. 아이고, 이건 진짜 헤일리님 너무 멘탈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아니 이 헤일리님은 지금 반응을 끌어내기 급급한 거예요. 그냥 이 멘탈 상태가 상대방이 나를 붙잡아줬으면 하는 마음만 있는 거야. 이거는 너무 이건 아니다. 헤일리님이 이건 진짜 이건 너무 멘탈이 안 좋은 거다. 이건 그냥 붙잡아주기만을 원하는 거지. 이거는 아니 반응만 끌어내려고 하는 거지. 이 관계를 위해서 뭐가 좋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미래를 꿈꾸고 있으면 좋은 거지. 왜 본인은 애초에 그렇게 가볍게 시작했으면서 왜 남은 무조건 좀만 잘못하면 뭐 잡아 죽이려고 그런 행동을 왜 합니까 도대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준비도 되어 있었는데 확실한 말은 없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서류에 합격하고 연달아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총 두 번이었는데 처음은 한 열흘, 두 번째는 한 4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갔다 오고 나서 오빠의 태도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한없이 자상했었던 그 남자가 웃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고 카톡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때쯤 일이 너무 바쁘고 열사병에 걸려 있었던 터라 이 모든 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길래 열사병에 걸리시죠? 밖에서 일하시는 일인가 봐요. 그 전까지 큰 문제로 싸운 적은 없었고 너무 저를 사랑하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제가 이사를 하게 되어 도와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후줄근한 차림에 면도도 하지 않은 채 퉁명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이사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하고 잠깐 침대에 앉아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어디가 아픈 건지 화가 난 건지. 그래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우리 요새 연락도 잘 안 되고 좀 멀어진 것 같다.
벌써 이렇게 비난하기 벌써 시작하게 되면은, 아니 차라리 무슨 일 있냐, 건강이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 무슨 일 있냐, 요즘에 연락도 안 되고 뭐 좀 멀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건 최악의 멘트입니다. 최악의 멘트. 이런 멘트를 던지면은, 아니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걸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어떤 시각에서 이걸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논점이 달라져요. 대화의 논점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코끼리 생각하지 마 이런 그 책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정치 서적 중에. 그런 것처럼 내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그 표현 자체가 논점이 코끼리잖아. 지금 이 남자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는데, 이 남자에게 너 지금 요즘에 무슨 일 있냐, 연락이 잘 안 되고 뭐 소원해진 것 같다, 좀 멀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최악의 멘트죠. 논점은 딱 정해놓은 거야. 이건 내 생각이 논점을 만든 거죠. 우리 헤일리님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응?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런 멘트를 날리면 안 되죠. 그러니 계속 대답을 미루다가 한마디 했어요. 너한테 쓰는 시간과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니 나긋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엄청 말을 하는 오빠 태도가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사할 시간도 부족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라고 했고, 저도 이성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일단 이사를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이런 걸 끄집어내봐야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딱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좋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건 뭐 그냥 답정너예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 건들지 마세요. 그 건드려가지고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얘기. 헤어지고 싶으면은 상태가 안 좋을 때 딱 건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의 동생이나 오빠나 형 뭐 이런 사람한테 상태가 안 좋을 때 한번 건드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벌집을 쓰시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이건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거는 연애랑도 관계가 별로 없어요. 인간관계적인 문제잖아. 이런 행동을 왜 해야 합니까? 자, 그리고 역시나 이사가 끝나고는 너무 시간이 늦어 각자 차를 타고 헤어졌습니다. 이사할 집으로 1시간 가까이 운전을 하면서 계속 곱씹어 보아도 이건 너무 심했다 싶더라고요. 도착해서 핸드폰을 보니까 운전 조심히 잘 갔어? 늦어서 힘들었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걱정도 해주고 좋네요. 아마 이 헤일리님이 이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답장을 했죠. 아무래도 오빠 말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이 카톡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했어요. 잘 지냈어? 난 생각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빠는 어때? 이거 헤어지자는 얘기예요. 이 멘트는요, 나 이제 우리 관계 정리할 준비가 됐다라고, 헤어지자라고 하는 멘트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헤일리님은 그런 생각은 없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헤어지자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남자애가, 나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헤일리님이, 오빠 미안한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줄 수는 없대. 오빠가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장문에 카톡이 오더래요. 정리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를 만나면서 예전에는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다. 너를 데리고 그냥 살까? 결혼을 하자고 할까? 연락을 안 하는 동안 사람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아직도 답은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남자분,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건요, 협상이랑 똑같아요. 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앉는 거예요. 근데 이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만한 상황이 안 되는데 억지로 끌어안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협상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협상은 당연히 좋게 될 이유도 없고, 걔는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추구할 수가 없고요. 지금 헤일리님이 하시는 행동이 딱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을 갖다 강제로 끌어다 앉혀놓은 거예요. 당연히 협상은 엉망이 되겠죠. 그래 놓고서 누구 탓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억지로 끌어다가 강제로 구인해서 앉혀놓는다고 해서 협상이 어떻게 돼요? 협박을 어떻게 하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협상법이죠.
스스로 이 협상을 원하도록 하게끔 만들어야죠. 너무 좋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내버려 둬야지. 왜 그 기분 나쁜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서 상태도 안 좋은데 걔랑 협상을 하려고 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헤어질 생각이 있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얘를 갖다 딱 끌어 앉혀가지고 이번 결판 내가지고 떠나 보낼 생각이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헤일리님은 아마도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멘탈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거 행동하고서 또 후회하실 분이거든요. 왜 그러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사연들을 갖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똑같이 행동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는 비슷한 멘트나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패턴의 동물입니다. 자, 아무튼 저한테 문제가 되는 건 나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또 이게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결혼하고 싫어하면 이혼합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신뢰가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는 강아지한테 막 사료 뿌려주고 나중에는 기분 나쁘면 막 때립니까? 이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 모든 걸 다 감정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 좋아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감정의 문제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도 접목을 시켜야 돼요. 서로가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이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신뢰가 사라집니다.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좋으면 만났다가 싫으면 헤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내가 장기 연애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이건. 아무튼 그 카톡은 저한테 너무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무튼 전화를 했는데 받지는 않더라고요. 전화는 두 번 연속 끊겼고 그 이상 전화도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3일 정도 지나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된다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도 했고 보채기도 그럴 입장도 아닌 것 같아서 그 카톡에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건 뭐 안 좋은 인간관계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유학을 무사히 가게 됐고 지금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연락처는 끊겼죠. 헤어지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인스타 메시지로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 잘 지내냐 하는 연락이 왔고 아무렇지 않게 나는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낸다. 그때 떨어졌으면 원망하면서 있었을 텐데 다행히 잘 붙었다.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고 잘자 인사를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다시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서 제가 연락을 먼저 했습니다. 오빠한테 연락이 오기 전까지 너무 잘 지내왔는데 오빠가 연락 오고 나서 다시 오빠 연락을 기다리게 되더라. 저 아까 전에 방금 제가 상담해드렸던 그분도 그렇죠? 6개월 만에 연락했는데 걔가 예민하게 행동했죠. 그러면은 또 생각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분은 이제 잊어버리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비슷한 패턴이죠. 나는 이런 어중간한 사이로 지내고 싶지 않다. 혹시라도 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답은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알았다. 내 생각도 같다. 내가 아무리 오빠를 좋아해도 자기 마음에 확신도 없는 남자한테 자기 인생을 걸 여자는 없다라고 하고 만나는 동안 행복했고 최선을 다해 후회 없다고 알아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뭐 이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끊으십시오.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확신도 없는 남자에게 자기 인생 걸 여자는 없다.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비난조로 상대방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간관계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구나 그럼 알겠다고 하고서 끊으시면 되지 꼭 이렇게 좀 감정이 남아있으시면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간관계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비난해버리면 그 관계가 오랫동안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2달이 지나서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일주일 전에 진짜 오랜만에 카톡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오빠 두 글자를 보냈고 전혀 푸사나 이름 같은 것도 없는데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다시 연락해서 미안한데 나는 아직 다 잊지 못한 것 같다. 잊지 못한 게 아니라 이제 당연하죠. 그런 감정은 제가 늘상 얘기해드렸잖아요.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자기가 잊혀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사례 꼭 보세요. 이 재회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단골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저 이러다가 잊혀지면 어떡하죠? 완전 버림받는 거 아닌가요? 나 완전히 뭐 걔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 얘기한지 절대 그럴 일 없고요. 제가 이런 얘기한 것처럼 이 감정이라는 건 절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묻어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연락이 한번 딱 오면 공처럼 펑 튀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밖에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자기 상황이나 상대방 성향이 뭐 회피형이든 뭐 불안형이든 그런 거 상관없고요. 이런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에 맞게 사연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통찰을 하고 배우시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맨날 강의를 해드려도 그렇게 맨날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지금 미루크의 생존연애 TV가 214화차를 겪고 있는데도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맨날 똑같은 질문 하셔서 알면서도 질문, 제가 어떤 대답을 할지도 알면서도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구나. 항상 똑같은 상황에 항상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아무튼 예전에 항상 오빠가 마음대로 떠나고 다시 연락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오빠가 생각날 때마다 연락하겠다. 왜?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 다른 액션,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낚싯대를 했을 때 딱 들어올릴 때 어떻게 해야 돼? 더 적극적인 액션이 들어왔을 때 낚싯대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푸사 바뀌고 이럴 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분이 딱 헤일리님이 딱 그런 행동 하잖아. 자기가 좀 가만히 기다려봤는데도 딱히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동물적인 행동입니다. 뻔한 행동. 첫 카톡을 포함해서 총 3번 정도 카톡을 했어요. 그 사람은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제가 하면 아무렇지 않게 답장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카톡에서 제가 나 오빠한테 3번이나 먼저 카톡했어. 다음엔 오빠야 라고 보냈고 잘 자라고 답장이 왔어요. 이건 뭐 당연히 될 리는 없죠. 예. 오빠가 왜 먼저 연락을 하겠습니까? 다음엔 오빠야 라고 하면 오빠가 먼저 연락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천만에. 그럴 이유는 없죠. 왜? 맨날 연락이 먼저 왔으니까. 어머니 밥상 이론이 그렇잖아요. 주말에 먼저 카톡이 왔어요. 주말에 어떻게 보냈냐면 근데 자꾸 카톡이 너무 중간에 끊겨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다 먹고 카톡하라고 했고 그런데도 계속 카톡을 하더라고요. 답답해서 오빠 전화돼 라고 하니까 남자애가 아니? 그렇게 하더래요. 이게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무섭대. 연락을 하면 안 잡아먹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그랬더니 그냥 만나서 다음에 얘기하자. 어떻게 만나? 그랬더니 다음 달에 온다며. 나 일정 다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내겠지만 오빠 그냥 장난치는 거면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보자는 거지. 잘 자. 그래서 장난치는 건 아니라서 다행이네. 오늘 연락해서 먼저 해줘서 고마워. 잘 자. 무슨 장난을 칩니까? 뭐 장난칠 게 뭐 있습니까?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장난을 치긴, 이런 부정적인 생각 제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장난은 왜 쳐요 도대체? 피곤한가 보죠. 잘 자라고 하는 건. 자, 아무튼 이게 뭔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답답합니다. 헤일리님 진짜. 자, 또 연락이 왔대요. 추가로 또 연락이 왔어요. 뜬금없이 화난 거 아니라 바빴다. 그래서 술 먹었냐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점점 가면 갈수록 앞뒤 문맥이 안 맞고 왜 이 상황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남자랑 연애하는 거 포기하는 게 낫겠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거 왜 포기하냐면 장거리 연애라서 포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대화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 약해서
일단 장거리 연애여서 탈락이고, 이런 이상한 얘기하면 뭐 씹으면 되죠. 당연히 안 받아줄 거고. 자, 다른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아직 좋아하는 건지. 이건 뭡니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거 상관없죠. 좋아하겠지. 내가 보기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연락하겠지. 근데 이건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멘탈이나 상황적인 문제죠. 얘가 이거 좋아한다는 감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걸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미련 이런 것도 좋아하는 감정인가요? 그렇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굳이 그걸 좋아하는 감정이나 싫어하는 감정을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가 뭐 있나. 본능적인 차원에서는 이 사람의 내면 세계가 불안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마땅한 대상자도 없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냥 내면 세계의 판단이고 불안한 심리를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갖다가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따져야 되나? 이거는 최악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헤어진 이유는 도대체 뭐였는지. 남자친구가 상황이 안 좋고 본인도 멘탈이 안 좋아서죠. 세 번째, 누가 더 프레임이 높은 거예요? 그걸 따져서 뭐 하시게? 이거 프레임 높은 거 누구 따져서 뭐 하게? 도대체, 응? 무슨 득이는 프레임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자, 네 번째, 예전에 중간에 연락 왔을 때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자신이 없고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다 하는 소리는 프레임이 높아서 하는 말인가요? 낮아서? 프레임을 자꾸 높낮이로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자존감이 어느 정도 높으면 동등한 대상으로 여겨요. 제가 얘기했죠. 높고 낮은 거 없다고. 낮은 건 있어도 높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프레임이 높다라는 건 자존감이 있다라는 거지. 뭐 높다 낮다 이거 자꾸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높다 낮다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제가 높다 낮다 판단 안 합니다. 낮은 건 있어도 높은 건 없습니다. 자, 5번. 일이 엄청 바쁘고 주말에도 맨날 출근하고 부모님도 도와줘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삶이 지친 건가요? 에너지가 없는 건가요? 뭐 그래 보입니다. 얘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요. 6번. 연락이 오면 다시 잘하고 싶은데 연락을 할 수 있게 연락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계속 연락이 온다면요. 연락이 계속 오잖아요.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죠? 도대체 이건 무슨 의도입니까? 연락이 계속 사연에서도 왔잖아요. 이 남자한테 자꾸 이상한 연락이 온다고 해서 그렇지. 참, 네. 자, 7번. 다음 달에 만나는 게 좋을까요? 시간 내서 진짜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자기 선택이죠. 내가 만나러 가면 만날 거야? 뭐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근데 만나봐야 어차피 뭐 남자친구 상황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만나서 무슨 실익이 있다고 만납니까? 어차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서로 이해관계도 엄청 안 맞는데 감정적인 문제로 만나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신뢰관계가 없다고. 이 관계 오래 지속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만나면. 8번. 프레임이 낮고 에너지가 낮은 사람하고는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9번. 프레임이 낮으면 거의 매달리거나 하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잠수를 타는 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당시에 저는 매달리거나 하지도 않았고 당시에 2번 전화로 제 프레임이 낮아지는 건가요? 황당합니다. 이 남자 매달리고 있잖아요. 이 지금 헬리님 정신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고가. 아니 이 남자가 연락 와가지고 매달렸었잖아요. 지금도 이런 행동하는 거 매달리는 거 같지 않으세요? 미련 때문에 연락 오는 거? 이상한 얘기를 하지만 이런 잡소리를 늘어놓는 거 매달리는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헤일리님 이건 기본적인 사고나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프레임 낮으면 매달리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본인도 근데 그 비슷한 수준에 있다니까? 제가 아까 전에 비슷한 것 같아 둘이. 그래서 본인도 매달리고 있네. 서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건데. 자꾸 둘이 늪으로 빠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10번. 제 생각엔 이 남자의 프레임이 너무 낮아서 제가 돌봐줘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잘해보고 싶으면 연락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본인이나 잘 챙기세요. 자기 앞가림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남 챙길 때가 아닙니다. 헤일리님 본인 앞가림을 잘하세요.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지금 이 남자 무슨 돌봐주긴 뭘 돌봐줍니까? 이 남자 돌봐줄 수 있을 만한 상태 안 돼요. 우리 헤일리님. 그리고 문 돌봐줍니까? 이 상황, 나쁜 상황 왜 초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행동.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자기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헤일리님. 제가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건 진짜 제가 이거 혼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이거 갖다가 혼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람의 헤일리님은 자기 앞가림 못하니까 앞가림 못한다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건 내가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거 혼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갈르코님 무서워하지 마시죠. 예. 이건 그냥 사실을 얘기를 해줬을 뿐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이런 기본적인 자기의 사고나 판단이 안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을 돌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경제 강의 하는 날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경제 강의인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이유와 앞으로의 달러 환율 예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브렌트 우주 체제라고 그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논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재밌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배워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도 뭐 마셜 플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렸고, 이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마셜 플랜이라는 거는 이제 그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 했던 미국의 정책이죠. 예, 그런 거고, 오늘 이야기해드릴 브렌트 우드 체제는요, 미국이 기축통화가 된 사실. 기축통화라는 말도 어렵죠. 기축통화가 뭔지도 알려드릴게요. 기축통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세계에서는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이 물건을, 이 탄산수를 갖다가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 주고 살 때 우리 뭐라고 사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가지고 사죠. 이런 걸 갖다가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내에서의 기축통화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원화겠죠. 근데 세계에서 미국과 뭐 러시아나 얘네들끼리 막 우리 한국도 이제 거래를 할 때 어떤 기본으로 이 기준이 되는 어떤 통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환 가치가 있는 은화로 통화를 한다든가 금화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금을 갖다가 이제 기축통화라고 사용됐고, 현재도 금은 기축통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기축통화라고 하고요. 예, 근데 이제 현재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어떤 게 기축통화로 사용해요? 사람들 우리 다 거래할 때 뭐 써요? 달러나 유로화 쓰죠. 그런 걸 기축통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달러가 유로화보다 훨씬 더 힘이 강력합니다. 유로화는 뭐 별로 비리비리 하고요. 앞으로도 유로화는 힘을 못 쓸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도 좀 알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달러로 다 교환을 할 거고요. 예. 엔화 이런 거 안 쓸 겁니다. 다 달러로 모든 걸 교환하게 될 거예요. 무역을 할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동남아나 여행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달러 쓰지. 뭐 엔화나 원화 쓰지 않잖아요. 달러는 무조건 받잖아요. 아시잖아요. 팁 줄 때 다 원 달러 주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달러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니까 이게 규칙통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계기점이 된 사건이 브렌트 우주 협정이거든요. 브렌트 우주 협정이 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 대전에서 이제 유럽 연합국들의 모든 금을 모아서 침략자 독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기려는 비밀 작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의 모든 금들이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미국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요, 그 군수, 이제 그 무기를 파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무기를 파는 나라지만 그때 당시에도 미국에서 무기를 생산해서 밖으로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그 지역이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에서 생산을 할 수 없겠죠. 왜냐면 유럽에서 생산하면은 걔네들이 다 파괴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생산을 할 수 없었고, 이제 미국이 저 멀리 있는 좀 미국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독일이 쳐들어와가지고 금을 갖다가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완전 망하는 거죠. 이젠 이 나라는 돈도 없고 말 그대로 마린 그 스타크래프트를 따지면은 배럭을 지을 돈이 없는 거야. 마린을 뽑을 돈이 없는 거야. 어떤 병력을 뽑을 돈이 없으면은 그 나라는 그냥 뭐 전쟁에서 끝나버리니까 이 돈을 갖다가 금을 그 미국으로 다 보내는 거죠. 보내놓고서는 이제 군대도 다시 만들 수 있고, 나라가 함락당하더라도 다시 군대도 생산할 수 있고, 무기도 막 살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미국으로 돈을 다 보냈던 겁니다. 금을. 그때 당시 최대 무기 생산국이었던 게 이제 미국이었으니까요. 어차피 미국에서 무기 만들어서 팔 거니까 미리 돈 맡겨놨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미국은 이런 금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인 1944년 7월에 이제 브렌트우드에서 이 44개국의 연합국들을 모아놓고 브렌트우드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냥 딴 게 아니라, 야 너네들 이제부터 달러 써, 이거예요. 달러 써.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금 1온스를 가지고 오면 달러가 35달러로 바꿔줄게. 이거 갖다가 이제 협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축통화로 달러를 쓰자. 금을 갖다가 교환 가치로 쓰진 않잖아요. 금은 여기 있으니까 금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달러라는 걸로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금태환제입니다. 이제 금과 달러를 갖다가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달러에 그 교환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게 써 있었어요. 예전 달러와 요즘 달러가 좀 다릅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예전 달러가 좀 지금 찾으면 이게 밑에 써 있는 게 이게 좀 다르거든요. 아, 이거 보여주면 되겠다. 이게 보이시면 밑에 보시면 아시겠죠? United States of America 50 달러스 in 골드 코인. 이게 골드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밑에. 이게 이 돈을 갖다가 골드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안 써 있습니다. 요즘엔 안 써 있어요. 예, 골드로 안 바꿔줘. 예, 금태환제를 포기해가지고.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렌트우드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돈으로 바꿔준다. 그때 당시 이제 1944년에 돈으로 바꿔주기로 이제 한 거죠. 달러를 갖다가 금으로 바꿔주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제 후에 이제 피폐해진 이제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금을 압도적으로 보유한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로서 이제 자리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예요? 이제 미국은 돈을 찍어내면 이건 돈이 아니라 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달러를 찍어내면 이거는 그냥 화폐가 아니라 금이랑 똑같은 가치를 가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기 여러분은 종이 쪼가리를 갖다가 팔잖아요. 종이 쪼가리를 갖다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금에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금이랑. 엄청나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축통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기축통화가 영국의 파운드화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대영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해드렸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어요. 왜?
식민지가 그만큼 많았어요. 이게 지구본을 이렇게 쫙 돌리잖아요. 그러면 영국 땅이 아닌 데가 없는 거야. 영국 땅이 다 이게 돌리는 위치마다 영국 땅이 적어도 하나씩은 다 있는 거지. 각 위도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이 영국이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을 보유한 국가로서 영국 파운드화가 세계의 기축통화였어요. 원래는.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영국이 연합국으로서 승리는 했지만 전쟁 무기를 사는데 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미국에게 다 금이 가버리고 지위를 넘겨준 거죠. 그래서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가 됐는데, 그런 달러도 이제 위기가 좀 찾아옵니다. 이제 베트남 전쟁 등으로 인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을 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이제 영국이랑 똑같은 겁니다. 베트남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랑 똑같이 베트남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금보다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낸 거죠. 달러를 찍어내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의 양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발행된 달러에 비해서 금이 더 부족한 것이 명백해진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걸 눈치챈 이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이제 너네 돈 다시 금 내놔라. 너네 못 믿겠다. 이거 지금 명백하게 이거 너네 너가 이거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금 태환제 이제 못하지 않냐. 너네 못 믿겠다. 금을 다시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뒤로도 이제 다른 국가들도 금을 인출을 해달라고 막 요구를 했어요. 미국한테. 처음에 프랑스 요구대로 미국이 이제 호기 있게 이제 금을 돌려줬거든요. 근데 사실 계속 다 달라고 하면은 이게 돌려줄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다 그 미국은 알고 있었겠죠. 처음에 이거 주면은 사람들이 진짜 금 주네. 이거 더 이상 금이 진짜 있나 보다. 괜찮아, 다 돌려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처음에는 프랑스한테 돈을 다 준 거예요. 금을 다 준 거예요. 근데 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달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1971년에 포기를 합니다. 이걸 금태환제 포기를 해요. 이제 금과 달러를 교환해주지 않겠다. 이거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걸 미국 닉슨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째. 이제 금 못 줘. 이게 닉슨 쇼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달러는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영어로 써 있어서 여러분도 어렵죠? 아무튼 이게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게 1971년도에 이게 닉슨 쇼크가 이제 금태환제 폐지해가지고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점점 낮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간 이렇게 닉슨 쇼크로 이제 인해서 달러의 가치는 폭락했고, 미국은 이 폭락을 막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달러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달러의 가치를 올리기를 하는 거죠. 예. 올리지 않으면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때 마침 이제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석유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본 미국의 재무장관이 어떻게 했냐면, 금과의 교환은 이제 중단돼 가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 달러의 가치를 갖다가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달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요. 이제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달러를 더 필요하게 만들고 달러의 수요를 늘리면은 이 달러를 유지할 수 있다. 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달러의 가치가 이제 더 이상 금이랑 안 바뀌면서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죠. 근데 이 폭락한 가치를 갖다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이라는 거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쓰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그 물건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죠. 제가 연애 강의 때도 얘기해 드렸지만, 그죠? 사람이 이걸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물건의 가치가 높아진단 말이야. 달러도 똑같아요.
달러를 갖다가 사고 싶어하고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즉 수요가 많아지면 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장관 헨리 키신저가 어떻게 하냐면 세계의 석유를 사우디에서 사용하는 이제 석유를 살 때 이걸 무조건 살려면 달러로만 살 수 있게끔 협약을 맺습니다. 이게 페트로 달러라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페트로 달러 시스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미국 장관은 헨리 키신저가 만든 겁니다. 페트로 달러 시스템입니다. 무조건 이제 사우디로부터 이제 기름을 사려면은 무조건 달러로만 사야 돼요. 이제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 되면 석유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들은 어때요? 미국 달러를 사야 돼요. 달러가 없으면 기름을 못 사니까. 그렇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더라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을 때 사우디를 공략해가지고 석유를 달러로만 판매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랬겠죠. 사우디한테 내가 너네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해 줄 테니까 너네들 이제 달러로만 쓸 수 있게 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이런 협정을 가능하게 했냐 이렇게 보시면요. 사실 사우디라는 나라가 미국의 힘에 의해서 생겨난 나라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우디에 아람코라고 최대의 국영회사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S-오일이 아람코 거거든요. 아람코가 뭐냐면 아메리카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람코가 뭔지. 자, 이 아람코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일 석유 파는 회사고요. 그냥 석유 파는 회사고 애플의 영업이익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예. 상장은 안 했어요. 상장한 회사는 아니고 사우디의 이제 국영회사인데 애플의 영업이익의 한 2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석유로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걸 석유로 만들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 이 아람코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손에서 이제 다시 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 44년 동안을 갖다가 이 아람코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는 따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사우디가 미국의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요. 요즘에도 그렇죠. 예, 너네들 감산해. 그러면 감산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요즘에 셰일 오일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기름이 철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기름값은 지금 오르고 있죠. 여러분들 회유관리값 떨어진 적 있어요? 지금 계속 올랐죠. 저 왜 그러겠어요? 미국이 그러잖아요. 자기 기름 팔아먹으려고 사우디한테 너네들 감산해? 그러면 감산하는 겁니다. 예, 너네들 조금씩 만들어? 그러면 조금씩 만드는 거죠. 이게 약간 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간 아람코에 대해 아무튼 키신저가 또 어떤 걸 했냐면 사우디에 미국 달러가 엄청난 이제 달러가 이제 미국 달러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면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이런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들을 또 막고 사우디에 이제 달러가 이제 다시 미국의 회수가 돼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우디가 이제 석유를 사서 벌어들인 달러를 갖다가 미국의 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을 하기로 합니다. 이게 이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게 지금 현재의 정세를 갖다가 이야기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같은 행동 패턴으로 하는 것처럼 미국도 항상 같은 패턴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중국도 제2의 페트로달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 무역을 통해서 불어들이는 달러를 갖다가 미국 채권을 다 사들였거든요. 이게 페트로달러랑 뭐가 달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더 재미있는 사실은 1975년도부터는 이제 오펙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나라를 갖다가 다 비슷한, 이제 사우디와 비슷한 요구를 했고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국가가 석유를 사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를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세계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지만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미국 세계 경제 비중과 달러화예요. 그러니까 달러화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국가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아무튼 계속 높아졌고 페트로달러 이후로 이제 미국은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사실이 미국은 이제 돈을 벌 필요가 없어요. 이제 돈을 쓰기만 해도 되죠. 왜냐면 자기네 나라가 그냥 돈을 찍어내면은 사기만 하면 되거든요. 보통 나라들은 돈을 번 만큼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우리가 벌었다 그러면은 100달러밖에 못 쓰는 거죠. 하지만 달러에 대해서 수요가 이렇게 석유로 보장되는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보장되기 때문에 달러의 공급량을 늘려도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하지 않게 되겠죠.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건 달러가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막 달러를 막 찍어내도 발행한 달러의 모든 가치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수출을 하지 않고 수입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이후에는 미국은 생산하는 수출 국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상품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소비 국가로 전환이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경제학 서적에만 찾아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뭐 명확한 겁니다. 그런 이유로 당연히 미국의 많은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가 많은 나라예요. 미국은요, 빚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미국 다 저거 빚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걔네들은 맨날 돈만 찍어내서 그걸로 물건 사기만 했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건 당연하죠. 그리고 국채 발행해가지고 걔네들이 국채를 달러로 매입할 수밖에 없게끔 페트로달러 시스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부채가 많은 겁니다. 좀 검색해보시면 미국이 엄청 부채가 많은 나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안 망한 이유가 뭐다?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안 되고 적자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무역 적자가 나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할 때, 요즘에 무역 협상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국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는 국제 정세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트럼프가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저 이제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명분으로 무역 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가능성이 높죠. 저번에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가부도의 날 이런 것들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는 전략 중에 하나겠죠.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갖다가, 이 체제를 갖다가 위협하는 국가들은 미국의 응징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라크 후세인. 이거는 나중에 보여주고, 이거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 대표적으로 이라크 후세인, 리비아 카다피. 여러분들 유명한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이란 제재하잖아요. 여러분들 북한이랑 같이 얘기 나오는 게 이란 제재한다고 나오죠. 왜 그러죠? 이라크가 뭐 했냐면요, 여기 써있죠.
이라크가 한 일이 유엔 석유를 갖다가 유로화 결제 대금을 갖다가 달러로 원래 다 했었는데 얘가 유로화로 변경을 한 거예요. 2000년대.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이라크에 점령되고 다시 석유 결제를 다시 달러로 변경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이렇게 침동 건지.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어디서 했냐면 인터넷 기사에 있어요. 기사에.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란 석유 결제 대금 달러로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제재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 돼.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 기자가 쓴 겁니다. 서방 경제 체제 페트로달러 전쟁. 달러의 지배력으로 약해질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란이 이제 우리 페트로달러 이제 달러를 사용하는 것 갖다가 금지하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재를 당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이유로 이제 이라크 후세인, 리비아 카다피, 그죠? 카다피는 뭐 했냐면 아프리카 국가들과 금을 뒷받침한 디나르라는 통화를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다피는 이제 반군들에게 총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얘네들 갖다 다 테러 국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테러도 했겠지만 예, 아무튼 그런 뒤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총 정리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번 강의에도 설명을 좀 해드렸다시피 현재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석유 산출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출국도 하고, 예. 석유를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을까요? 싸게 팔고 싶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셰일 혁명을 통해 가지고 기름이 철철 나오고 있는데 석유 가격은 아이러닉하게도 되게 점점 오르고 있죠. 예. 달러와 가치도 오르고 있고요. 아마도 계속해서 강달러와 고유가가 유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 같으냐, 제가 약간 예상을 해보면 지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증설하는 것만 보더라도 보통 아무리 근시안적으로 보더라도 공장 짓고 한 10년 동안은 수익 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10년 동안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얘네들이 괜히 소주 가격 올리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 강달러 기제와 고유가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기업들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달러와 엔화 가치도 계속 올라가 있겠죠. 예.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